소수 한 말과 황소. 어떤 마을에 원바위라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원하고 관련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옛날 그 지방에 안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찌나 행세를 하고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지 평판이 아주 나빴습니다. 아니 그래 서울까지 가서 과거 시험을 보아 진사가 되었으면 어디 가서 벼슬을 살든가 할 일이지 하는 짓이 고작 동네 사람들이나 고생시키는 일이라니. 동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만 부자가 되어 잘 살겠다는 거야?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위하여 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등쳐먹지는 말아야지 말이야.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 원에게 가서 제발 안진사를 혼내달라고 청하였으나 이미 안진사가 갖다 준 뇌물을 받은 원은 무조건 안진사가 옳고 고을 사람이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나요? 고을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똑똑하고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원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을 사람들은 또 한 번 기대를 걸고 찾아가서 안진사가 너무나 지독하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부터 안진사가 나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당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여 보라. 내가 증거로 삼아서 혼을 내주겠다. 원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부한 사람이 자기가 당한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였어요. 지난 봄 먹을 것이 떨어져 김서방은 또 안진사를 찾아가 가을에 이자를 잘 쳐서 갚을 테니 곡식을 좀 구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정이 무척 딱하구나. 쌀이나 보리는 없고 수수를 한 말 주지. 수수라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테지.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럼 가을에 얼마로 갚으면 될까요? 그저 수수 하나만 가져오라고. 수수 한 말만이요? 지금 가져가는 것 꼭 그대로 이자도 치지 않고 가져오라고요? 농부는 믿어지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그래 수수 하나야. 그런데 나중에 실수가 없도록 여기 장부를 하나 만들어 두고 가지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김서방이 가을에 갚을 것 수소 하나. 그리고 김서방에게 읽어주었어요. 수소 하나라? 김서방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수수입니까? 수소입니까? 그리고 하나입니까? 한 말입니까? 이런 멍텅구리가 있나? 이 고장에서는 수수를 수소라 하지 않나? 그리고 하나나 한 말이나. 그러면서 김서방에 일하여 거칠어진 무딘 손을 끌면서 틀림없다고 표를 하라고 하기에 김서방은 붓을 들어서 그저 알았다는 뜻으로 그 수소 하나의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수수 한 마리를 얻어왔어요. 가을이 되어 안진사에게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제일 잘된 수수를 골라 정성 들여 잘 까불어서 수수 한 마리를 가지고 안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봄에 양식을 구워주셔서 잘 먹고 살았습니다. 약속대로 여기 가져왔습니다. 아니 자네 이것이 뭔가? 수수 한 마리 아닌가? 예, 제가 장부에 표시해둔 대로 수수 한 마리입니다. 이 사람 보게나 이 장부 좀 보라고. 수수 한 말이 아니라 수수 하나야. 그러니까요. 그저 수수 한 말만 가져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져왔는데요. 뭐가 잘못됐나요? 한 말이 아니라 두 말이던가요? 애끼 이 사람 언문도 몰라. 한글도 모르느냔 말이야. 수수가 아니라 수소라고. 자네가 가져올 것은
숫소라니요? 순놈 소말일세. 이 고장에서는 황소라고 해야 알아듣나? 자네 집에 암놈 말고 숫소가 있지 않아? 예? 숫소요? 황소라고요? 김서방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수수 한 마리를 주고 황소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앞이 캄캄해서 김서방은 잠시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진사님, 아무려면 수수 한 마리를 봄에 주시고 그래 가을에 그 비싼 황소 한 마리를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농담이시지요? 그러자 안진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 무식한 놈아, 이 장부를 똑똑히 봐. 네가 알았다고 여기 동그라미 표시까지 하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한단 말이야? 저놈이 무식한 척하면서 유식한 진사를 무시하고 망신을 시키네. 하며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제가 아무리 무식하기로 수수 한 마리를 얻어가면서 애지중지하는 재산인 황소를 바친다고 그랬겠습니까?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아니라고 하였으나 안진사는 기어코 황소 한 마리를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김서방은 원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감싸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대낮에 날강도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 수소하고 글자 하나가 살짝 삐침이 틀렸다고 점 하나 아래로 갈 것이 위로 갔다는 핑계로 수백 수천 백 곱을 뜯어갈 수 있나요? 원님, 이제까지 여기 오신 원님은 다 안진산 편이 되어서 우리 가난한 백성들 말을 무조건 틀렸다고 아니라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이번에 오신 원님께서는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황소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곧 해결해주마. 이렇게 말하고 원은 김서방을 돌려보냈습니다. 도색질을 해도 분수가 있지. 안진사란 자가 형편없구나. 원은 무척 화를 냈습니다. 도색질이란 힘있는 동네 유지나 관리가 백성의 재산을 교묘한 재주로 뜯어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고약한 짓을 말합니다. 이튿날 원은 안진사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안진사는 무척 기뻐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런 누추한 집에 원님께서 오시다니 황송합니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술을 가져온다. 고기를 가져온다. 기생을 부른다. 부하들을 대접한다. 원이 갈 때 줄 선물을 꾸린다.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시짓고 노래하길 좋아하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법석될 것이 아니라 저 물가 바위에 올라가 함께 시를 읊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재주는 없사오나 진사 하나는 하였으니 원님의 말씀에 따르지요. 그러면서 원의 청을 받아들여 종이와 먹과 붓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네 강가의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원이 안진사에게 김서방의 억울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진사가 손을 내저으며 그게 아니라고 원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펄쩍 뛰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공자맹자 같은 성현의 말씀을 익혀서 진사가 되었는데 경우에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김서방이 봄에 와서 식량을 달라기에 저도 먹고 살기 어렵지만 하도닥해서 쌀 한 가마니를 주었더니 김서방이 하는 말이 아이고 진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먹고 살다 보면 가을이 되겠지요. 이 봄에 먹지 못하여 죽으면 집이 있은들 못하며 논이 있으면 못합니까? 또 중하게 여기는 숫소가 있은들 못합니까? 그러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가을에 농사를 다 지으면 소가 필요 없으니 집에 있는 숫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서 장부에다가 숫소 하나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요. 김서방 말하고 전혀 다르군요.
그 무식한 자가 무식을 핑계대고 무조건 때를 쓰는 것입니다. 부임하시자마자 저런 무식쟁이들 말만 들으시면 이 고장에 얼마 계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십니다. 아니 다스림을 잘하고 못하고는 안진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김서방을 불러다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면서 바위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김서방은 원의 옷자락을 붙들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했지요. 안진사는 벌떡 일어서서 김서방을 노려보며 무식한 놈,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원은 화가 상투 끝까지 나서 소리쳤어요. 안진사, 이 바위가 단단하다지만 백성의 원망에는 갈라질 것이요. 당신이 죄가 있다면 이 바위도 그냥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물며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 오죽 분하겠소. 그러면서 바위를 한번 쾅 굴렀습니다. 그러자 바위에 당장 원의 발자국이 패였어요. 또 한 번 구르니 바위 한 중간에 금이 갔습니다. 원과 김서방이 있는 반쪽은 괜찮은데 안진사가 서 있는 반쪽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원이 말한 대로 바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안진사는 깜짝 놀라 팔을 올리고 춤추듯 허우적거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과 김서방도 이렇게 바위가 갈라져서 떨어져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안진사는 비명을 질렀어요. 순식간에 바위가 갈라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안진사와 바위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원바위는 한 30명이 올라가서 놀아도 좋을 만큼 널찍한 바위입니다. 그런 큰 바위가 원의 발길에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바위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촌리 고촌 부락에 있답니다. 양반 타령 하던 사람. 우리나라 세종 임금 때 고불 맹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맹정승이 소일이라는 냇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물이 꽤 깊어서 고기가 많았습니다. 날이 더운 때라 삿갓을 썼는데 삿갓 아래에는 금 관자 붙인 망건을 썼습니다. 삿갓 아래에 금관자 망건이 감춰졌으니 이 사람이 맹정승이라는 것을 누가 알까요? 맹정승은 나란 일을 보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낚시질이나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이런 때일수록 고기가 잘 무는 법이어서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 서울 쪽에서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 하나가 두루마기를 입고 휘적휘적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징검다리가 있지만 얼마 전에 비로 물에 잠기어서 건너려면 부득이 버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양반이란 방 안에서도 좀처럼 버선을 벗지 않는 법이지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 건네줄 사람이 없나 하며 냇가를 두리번 거리다가 저만 치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삿갓 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나같이 서울에서 행세하는 양반이 발을 빼고 물을 건널 수야 있나. 존놈 하나 불러서 업으라고 해야지. 서울 양반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낚시꾼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는 다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봐라. 그러나 낚시꾼은 여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못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봐라 거기 낚시꾼, 내 소리가 안 들리는가?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왜 부르오? 왜 부르다니? 양반이 부르면 냉큼 대답을 해야지. 왜 그리 꾸물거리는 거냐? 그러자 낚시꾼도 제법 뻣뻣하게 나왔습니다. 누가 양반이란 말이오? 여기 시골 산다고 양반 아니란 법 있소? 그래 용건이 뭐요? 그러자 서울 양반이 화가 났습니다. 어허, 저런 시골 사람 말버릇 좀 보았나. 나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선비야. 뇌를 건너야겠는데 양반 체면에 버선을 벗고 건너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요? 그러니 내가 와서 나를 좀 업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낚시꾼은 두말하지 않고 삿갓을 눌러 쓴 채로 성큼성큼 서울 선비가 있는 대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선비는 낚시꾼이 맹정승인 것을 알았으면 기절할 만큼 놀랐을 것이지만 그저 시골 사람인 줄만 알고 떵떵거리고 있었던 것이고 맹정승은 아무 말 없이 내를 건네주려고 다가간 것입니다. 여름인데다가 낚시를 하느라고 버선도 안 신고 중일만 입고 냇가에 있었으니 겉만 보면 영락없는 시골 사람이지요. 맹정승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서울 양반 꼭 월천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해야지. 이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냇물을 만났으니 직접 발을 빼서 건너가시지요. 어허, 서울 양반이 어찌 발을 빼고 물을 건넌다는 말인가. 마땅히 나를 넘어 건널 일이거늘 말이 많구나.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맹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삿갓을 쓴 채로 등을 돌려댔어요. 진짜 그럴 것이지. 서울 양반에게 무슨 말이 그리 많은고. 그러면서 서울 양반은 엎혔습니다. 냇물 바닥에 물때가 올라 미끄러웠기 때문에 등에 엎인 서울 양반의 몸도 자연히 흔들흔들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삿갓이 걸리적거렸습니다. 서울 양반은 그것이 귀찮아서 이놈의 삿갓이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구나 하며 삿갓을 획 벗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망건의 금관자가 달렸습니다. 정승이 아니면 달 수 없는 금관자였지요. 금관자를 단 정승에게 업으라고 호통을 쳤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아이고 정승님. 그러면서 엎인 데서 당장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맹정승은 꼭 업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당장 내리겠습니다. 어쩌기는 어째 이왕 엎인 것이니까 끝까지 가야지. 아닙니다. 저를 내려주십시오. 그만 엎이면 되나 이왕 엎인 것 끝까지 엎혀야지. 나는 도중에 내려놓지 못하겠는걸.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러면서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맹정승은 서울 선비를 업어다 저편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낚시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서울 선비가 넙죽 엎드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맹정승은 들은둥만둥 여전히 낚시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머지않아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맹정승은 못 들은 척하고 여전히 냇물만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일어섰다 엎드렸다 절을 하며 용서를 비는 것은 서울 선비였습니다. 이제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합니다. 맹정승이 낚싯대를 거두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원 시끄러워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나? 이 늙은이가 업어서 건네주었으면 고맙다고 인사나 한번 하고 갈 일이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 선비가 맹정승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매달렸어요.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맹정승은 그냥 갔습니다. 서울 선비는 이번에는 맹정승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엎드려서 다리를 잡아당기니 갈 수가 있어야지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자 맹정승이 드디어 호통을 쳤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 양반의 다리 따로 있고 상놈의 다리 따로 있다더냐.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이지요. 그럼 양반의 발은 물을 만나서 벗지 못하고 상놈의 발은 벗어야 한단 말이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되었다. 어서 내 볼일을 보러 가거라. 저 멀리 맹정승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서울 선비는 비로소 일어나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양반 타령도 사람 차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정치를 잘하기로 다짐하였답니다. 용감하고 겸손한 아이. 옛날에 쑥길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쑥길이는 할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는 장난꾸러기였어요. 낮잠을 즐기던 할아버지는 밖에서 들려오는 쑥길이의 앙칼진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할머니가 뭐라 그랬지? 나쁜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몰라. 할아버지는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당장 나갔다간 쑥길이를 마구 때릴 것 같아서 참았지요. 그런데 간신히 앉아서 듣자니 쑥길이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쑥길아, 말하기 전에 꼭 생각하고 말하도록 해라. 몰라, 난 잘못한 거 없어. 할아버지는 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쑥길아, 너 좀 혼나야겠다. 도망가려던 쑥길이는 할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에 겁을 먹고 할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바지를 걷어라. 할아버지는 회초리로 쑥길이의 종아리를 때렸어요. 쑥길이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도 잘못은 다스려야 하는 법입니다. 할아버지는 5대를 때린 뒤 쑥길이에게 물었어요. 앞으로도 또 잘못을 저지르겠느냐? 쑥길이가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만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절뚝이는 쑥길이를 보자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는 부디 쑥길이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 다시는 쑥길이를 때릴 일이 없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쑥길이가 그 다음으로 할아버지의 속을 긁은 건 10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마침 단오날이었습니다. 단오날엔 그네 타기를 즐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쑥길이는 아침 일찍부터 그네를 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났습니다. 함께 놀던 다른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쑥길이는 계속해서 그네를 탔습니다.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쑥길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네 그만 타고 집에 가서 책을 읽도록 해라. 쑥길이는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나 말뿐이었어요. 쑥길이는 그네 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또다시 쑥길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네 그만 타고 시를 지어라. 안 그러면 그네를 끊어버리겠다.
쑥길이는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도 말뿐이었어요. 쑥길이는 그네 타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화가 난 나머지 진짜로 그네를 끊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손 들고 서 있거라. 쑥길이는 손을 제대로 들지 않고 새끼줄도 아닌데 자꾸 몸을 이리저리 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모두 10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10대로 끊는다. 하지만 못된 짓 하는 게 내 눈에 보이면 더 때릴 거다. 할아버지가 회초리를 놓자 쑥길이는 고개를 숙이고 훌쩍였습니다. 그런 쑥길이를 보자 할아버지의 마음이 또다시 아팠지요. 할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하늘을 보며 한숨만 휴 하고 내쉬었습니다. 쑥길이가 그 다음으로 할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은 건 13살 때의 일이었어요. 이웃집에서 큰 잔치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쑥길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는 쑥길이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남들이 보고 있으니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혹시 술을 권하거든 절대 마시지 말고 알겠느냐? 쑥길이는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마침내 이웃집에 도착했어요. 주인이 버선발로 나와서 할아버지를 반겼습니다. 주인은 할아버지를 마루로 안내했어요. 할아버지는 마루로 올라가기 전 쑥길이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쑥길이도 알아들은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가 마루에서 내려와 쑥길이를 찾았습니다. 쑥길이는 한참 뒤에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붉었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술 마셨느냐? 쑥길이는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쑥길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인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도중 할아버지는 쑥길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술 마셨느냐? 쑥길이는 조금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쑥길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술 마셨느냐? 쑥길이는 들릴 듯 말 듯 조그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쑥길이를 혼내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쑥길이는 다행이라 여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가 쑥길이의 방으로 왔습니다. 회초리를 들고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쑥길이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술 취한 아이를 혼내봤자 소용없기에 하루를 기다린 것이다. 할아버지는 스무대를 때리고서야 회초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쑥길이는 울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꾹 참았지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쑥길이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은 건 1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학자였어요. 그랬기에 할아버지는
숫길이에게 옛날 역사책들을 읽게 하고 모르는 건 친절하게 가르쳐 주려 애를 썼지요. 할아버지 속을 박박 긁은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역사책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숫길이는 계속해서 한눈을 팔았어요. 할아버지는 꾹 참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설명을 다 들은 숫길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었지요. 지금 뭐라고 했느냐? 내 설명이 들렸다고. 숫길이는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꾹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설명해봐라.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아무튼 할아버지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번에도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0대를 때리고서야 회초리를 놓았어요. 사실은 더 때리려고 했는데 숫길이가 갑자기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만둔 것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숫길이는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길이가 말을 안 듣는 건 숫길이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길이를 가르친 건 자신이니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할아버지는 어두운 하늘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숫길이가 할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는 일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숫길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는 게 많은 할아버지였지만 할아버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숫길이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숫길이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욕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보았으면 꽤 흐뭇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숫길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나라에서 상을 주려 했지만 숫길이는 그 상을 거절했어요. 용감한데 겸손하기까지 한 숫길이를 사람들은 칭찬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을 들으며 숫길이는 세상을 먼저 떠난 할아버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장난꾸러기인 자신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렸던 할아버지를 말입니다. 바람 귀신. 우리나라에서 2월 초하룻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 귀신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 귀신을 영동 할머니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2월 초에 땅에 내려와 한 보름 머물며 대접을 받다가 2월 보름이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영동 할머니가 내려올 때면 을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는데 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비가 오고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미워해서 옷이 젖으라고 비를 데려오고 딸은 고운 옷이 바람에 휘날려
예쁘게 보이라고 바람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안 지방에서는 영동이라는 소년이 바람 귀신으로 전해집니다. 옛날 동해 바닷가에 밥을 얻어먹고 다니던 가난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성이 무엇냐? 그러면 염가라고 하면 될 것을 말을 제대로 못하여서 염을 영이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무엇인고? 이름이요? 아이니까 아이통, 동이요. 영동이라고요, 제 이름은. 영동이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빌어먹고 살다가 몹시 바람이 부는 2월 초하룻날 길거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불쌍해라. 하필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 날 죽을 것이 무엇야. 죽어서도 고생이구나 영동아. 안쓰럽게 생각한 사람들은 바다가 보이는 길가에 영동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영동이가 죽고 난 뒤로는 바람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자주 파선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바다를 더 두려워하게 되어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영동이가 죽고 나더니 바람의 피해가 더 심해졌단 말이야. 영동이하고 바람 귀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니야? 바람 귀신이라면 풍신이 아닌가? 그렇다면 풍신을 잘 위해드려야겠구먼. 아니 그렇다면 영동이를 잘 위해 주어야겠어. 이제 보니 영동이가 우리 동네 복덩이인 줄도 모르고 거지라고 놀려대기만 하였네. 그러기에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영동이가 비록 거지지만 마음씨 하나는 참 고왔어. 어느 날 영동이 묘를 지나가던 어부 하나가 영동아 얼마나 배가 고프냐. 여기 고기 한 마리 줄 테니 먹어라. 하면서 고기 한 마리를 무덤에 던져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어부는 고기도 많이 잡히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무사하였습니다. 영동이를 위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동이를 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풍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동해바다 강릉지방은 풍신의 노여움을 덜 타게 되어서 피해가 적었습니다. 영동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효과가 있단다. 이런 소문이 육지에까지 퍼져서 영동이가 죽은 2월 초하룻날에 여러 지방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답니다. 풍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지요. 소문은 육지 깊숙이 들어가면서 영동소년이 영동할머니로 변하였답니다. 어쩌면 영동할머니가 먼저고 영동할머니가 바닷가에 다다라서 영동소년으로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영동제사를 지내려면 정성 들여서 음식을 장만하여야 하는데 제사에 쓸 곡식을 볕에 널었을 때 새가 와서 벽실을 까먹으면 그 자리에서 참새가 죽는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잡은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말려서 영동제사에 쓰는 것은 물론이랍니다. 선화 신당 이야기. 경상북도 울릉도를 처음 찾아온 사람은 삼척고을의 사또였다고 합니다. 삼척사또는 간신히 새로운 섬을 찾아오기는 하였으나 정작 돌아가려 하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풍랑이 심하여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사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부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도 와본 적이 없는
울릉도를 더럽혔다고 그동안 편하고 조용히 지내시던 섬의 산신령이나 용왕님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합니까? 좀 잘못겠다고 갖은 죄를 다 짓고 거짓말도 예사로 하고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을 울려가며 돈이나 벌고 또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수군 나라 흉이나 보고. 이 말은 거기 있던 여러 사람들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뒤에 말이야 한마디 거둔 것뿐이고 사실은 벼슬아치를 비판하는 말이었기에 사또도 할 말이 없었으나 이제 그만하고 방법을 말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서 노여움을 풀어드린 후에 살 길을 알려달라고 하여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또 일행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3일 계속 제사를 지냈으나 여전히 풍랑이 일어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공포가 어렸습니다. 내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여서 그런가 보다. 이제 너희들은 물러나거라. 나 혼자 제사를 지내며 밤을 새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사또 혼자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밤이 되어도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부터 울릉도에는 뱀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맹수도 없는 편입니다. 사또는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심정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자정이 되었나 봅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마라. 나는 이 섬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내가 조용히 살고 있는데 속물스러운 너희들이 섬을 더럽혔으니 내가 어찌 그냥 있겠느냐. 그래서 바다에 풍랑을 일게 하였느니라.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인간이 뭘 압니까? 그저 용서하여 주소서. 그저 돌아가게만 하여 주소서. 그러자 산신령은 저기 마음이 놓였는지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따로 데려온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있지 않느냐? 예, 만약에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을 발견하면 부부가 되어 살도록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섬에 떨어져 남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그저 힘을 합해서 섬을 찾아보자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남녀를 여기에 남겨두고 너희들은 일찍 떠나거라. 산신령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생시인지 꿈인지 모를 일이었어요. 사또는 사람이 살기에 부적당한 섬인 것 같아 이들을 도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던 것인데 산신령이 남겨두라고 하니까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므로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섬을 다시 한번 탐험하여 보자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남녀와 다른 부하들은 산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한참 들어가다가 사또는 더 들어가지 말라고 다른 부하들의 소매를 잡아 끌었고 그것도 모르고 이들 남녀는 계속 산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사또와 부하들은 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참으로 무정한 일이지요. 산속 깊이 들어갔던 남녀는 여기저기 다니며 물이며 산나물이며 나무를 찾으면서 사람이 살만한가를 살피다가 문득 자기들 둘만 남고 다들 어디로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금방 사또님이랑 부하들이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지? 아무리 불러도 메아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무슨 일이 났는가 보다. 빨리 해안으로 가보자. 남자는 여자의 손목을 움켜잡고 해안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바다 저 멀리 그들이 타고 온 배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 배가 우리만 두고 떠나가네. 아무리 불러도 배는 여전히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진맥진하여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이곳에 떨어뜨리고 간다는 말입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은 한낮의 뙤약볕을 같이 쬐고 한밤의 추위를 같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에 사람은 없지만 산신령은 살 것 같아서 신에게 빌기도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고 사흘, 나흘, 닷새,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때를 골라 사또는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갖은 고생을 하여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행여나 그들 남녀가 살아있는가, 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이러한 생각을 하며 배를 해안에 갖다 댔지요.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를 찾아보다가 백사장 안쪽에 모래동산이 하나 볼록하게 솟아있기에 조심스럽게 모래를 떨어내고 살펴보았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뼈 둘이 꽉 엉킨 채 붙어 있었어요. 끌어안고 죽은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독수리의 밥이 되어서 뼈만 남고 만 것이지요. 그 위에 바람이 불어서 모래동산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불쌍해라. 우리가 살겠다고 그대들을 죽였구나. 우리는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 이제 이 섬의 사람들이 땅을 일구며 살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섬의 수호신으로 삼아 사당을 만들고 불악의 안녕과 풍어와 풍년을 빌도록 하자. 이리하여 울릉도에 선화신당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당에는 남자와 여자, 곧 부부의 조각상이 있으며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떠날 때에는 이곳에서 풍어와 안전을 간절히 빌곤 한답니다. 호랑이와 산 사람. 옛날에는 장성에서 광주로 넘어가려면 여권이 하나 있어서 쉬고 갔습니다. 여권이라는 곳은 옛날에는 여행하는 관리에게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던 곳입니다. 그냥 원이라고 할 때는 일반 백성도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여권을 지키는 원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손님에게 극진하였을 뿐더러 어머니에게도 효성이 지극하였습니다. 그저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지기는 아침마다 신령님께 이렇게 빌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바쳤어요. 그리고 산에 일하러 가면서 먼저 산신령님께 문안을 드리고 어머님의 평안과 함께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쁜 짐승의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심심하여서 고개 너머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하루 저녁을 친구와 같이 자고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에서 나이든 스님 한 분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저 스님도 해가 저물 때니까 우리 원에서 주무시고 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불 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려는데 스님이 원지기를 불렀습니다. 어이, 이 사람 원지기.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를 불렀어요. 원지기는 깜짝 놀라 얼른 절을 하면서 예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녁이 다 되었는데 어디를 가는가? 늙으신 홀 어머니를 두고. 예, 오랜만에 저 산 너머 친구를 한번 보고 오려고요. 이 사람아, 오늘 저녁에 자네 어머니께 큰일이 생겨. 예? 어머니께 큰일이요? 이 산에 사는 호랑이가 원에 내려가서 자네 어머니를 해칠 거야. 호랑이가요? 그렇지. 그럼 방국의 아들이 놀러 나가면 되겠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찌 친구 집에 가겠습니까? 그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되돌아서 집으로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다시 붙들었어요. 이 사람 성질이 급하구먼. 그래 그 무서운 호랑이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나? 그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몽둥이와 횃불을 피워들고 밤새도록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지요. 그런다고 호랑이가 제 뜻대로 못하나? 호랑이도 호랑이지만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사람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 호랑이가 불러대니까 오줌이 마렵다, 뒤를 보고 싶다, 갑자기 답답증이 난다고 하면서 자기 발로 밖에 나가려고 한단 말일세. 그래서 죽는 것이지 호랑이가 방에 들어가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고. 사실이 그랬습니다. 호랑이에게 죽을 사람은 호랑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꼭 붙들고 밤을 새우지요. 몽둥이 들랴 횃불 들랴 방 지키랴 어머니 붙들랴 한 몸으로 몇 가지를 다 하겠다는 것이야. 사실 스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기는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하고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분이 누구길래 호랑이가 오늘 밤에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나 하고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우선 호랑이를 피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호랑이를 잘 알지. 호랑이가 혼자 그러더군.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 짐승 고기고 사람 고기고 다 싫다고. 그저 고소한 찹쌀죽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찹쌀죽을 끓여서 밖에 내놓아봐. 겨우 찹쌀죽이요? 그거야 쉽지요. 어머니를 살리는데 죽 한 그릇이 대수입니까? 당장 가서 죽을 끓여야겠네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진짜로 인사도 없이 급히 되돌아갔습니다. 가다가 문득 잘못된 것을 알고 제자리에 멈춰서 뒤를 보았어요. 내 정신 좀 봐. 스님께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뒤돌아가서 인사를 하려니까 노승은 벌써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 스님은 누구신가요? 알아야 다음에 찾아뵙지요. 그러자 노스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높은 산 꼭대기를 한번 가리키고는 그냥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올라오던 스님이 도로 내려간다. 저 산에는 절이 없는데. 그럼 누구일까요? 아, 산신령이시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라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노승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지기는 바로 되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달려왔어요. 부랴부랴 찹쌀을 꺼내 씻어서 정성스럽게 죽을 쑤었습니다. 아가, 갑자기 무슨 죽이냐? 궁금하게 여긴 어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만 원지기 아들은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죽을 그릇에 담아서 마당에 두었습니다. 어머니, 아무 말도 묻지 마시고 오늘 밤에는 방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저기 요강도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를 일찍 주무시도록 한 후에 자기는 방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밤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쿵 하면서 호랑이가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호식하기 전에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지붕을 이리 훌쩍 저리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호식당할 운에 놓인 사람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기운을 보내는 것이고, 이 기운을 쐰 사람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 목이 마르다, 밖에 누가 와서 부른다 하며 나갔다가 그만 호랑이 밥이 되고 맙니다. 호식이란 호랑이가 잡아먹는다는 말입니다. 호식당할 때가 된 사람은 죽을 운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방 밖으로 나가려고 길을 쓰지만 일단 그 시간만 넘기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앞마당에서 휙 뛰어올라 지붕을 넘어서 뒤란에 내리면 이번에는 뒤란에서 휙, 앞마당에 쿵, 어머니는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효자 아들도 지금은 사정없이 어머니를 대했어요. 연약한 어머니 어깨를 억센 손으로 힘껏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밖에서 호랑이는 지붕을 이리저리 앞뒤로 뛰어넘고 야단이었어요. 그러던 호랑이가 이번에는 마당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로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사람 냄새와 다른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마당 한쪽에 있는 죽그릇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 창구멍으로 호랑이 하는 짓을 지켜보던 원지기는 드디어 호랑이가 잡살죽을 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좀 잠잠해졌어요. 호랑이가 날뛰면 어머니도 날뛰고 호랑이가 잠잠하면 어머니도 잠잠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싹싹 하면서 죽을 핥아 먹었습니다. 무척 맛있는지 시뻘건 혀를 내밀어 입 가장자리까지 깨끗이 핥는 것이었습니다. 더 먹었으면 좋겠다는 듯이 방 쪽을 보고 입맛을 다시는 것이었어요. 마치 집에서 기르던 개가 먹을 것을 더 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안심이 된 원지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먹고 싶냐? 그럼 내일 다시 오렴.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면 매일 저녁 찹쌀죽을 끓여서 마당에 내놓으마. 말을 알아들었는지 호랑이는 마치 순한 개처럼 어슬렁어슬렁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랑이가 가고 나자 어머니는 기절하였어요. 어머니를 주물러 정신을 차리게 하고 찬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이상하다. 돌아가신 너희 외할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어서 나오라고 하더라. 그런데 너는 어쩌자고 나를 붙들었느냐. 그러면서 어머니는 원망스럽게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도 기진맥진이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낮에 스님을 만났던 일과 금방 다녀간 호랑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이고 고마운 스님, 아니 산신령님 하면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들도 기도를 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이들 모자는 산 꼭대기를 향하여 허리 굽혀 연신 절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죽을 끓여 두었더니 호랑이가 내려와서 먹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호랑이는 매일 내려와서 먹고 갔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매일 밤 죽을 먹으러 내려왔고 원지기는 호랑이도 한 식구인 양 매일 밤 죽을 쏘어서 내놓았답니다. 호랑이가 원에 잠자러 오는 사람을 해치지 아니함은 물론 나중에는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강아지처럼 원에 눌러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에는 신분 제도 때문에 양반, 상민 차별이 심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양반 타령하던 사람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그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느낄 수 있는데요. 비록 현재에는 신분제도가 사라졌지만 아직도 스스로에게 아니면 타인에게 마치 신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흙수저 금수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